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온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다스의 수상한 돈 거래를 쫓아서 미국 취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데 잠시 후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며칠 전 국내에서 미등록 상태로 일해오던 한 태국 여성이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등록 상태, 이른바 불법 체류라는 이 태국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서 성폭행하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들 어떻게 봐야 할지 경기 화성 이주노동자 쉼터의 한상훈 활동가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사학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고되고 결국 8년 만에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의 덕분으로 이번에 복직된 분이 있습니다. 서울공고의 김형태 교사 만나보겠고요. 외신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이번에 미국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또 중요한 걸 발견했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뭘 찾아내셨어요?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정식적으로 시작됐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는 그런 부분을 좀 취재하고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하죠? 미국 다스의 현지법인이 알라바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서 달러들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있어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움직인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랍니까? 수백억이 움직였다고 하고 있어서요. 큰 시일이 걸리지 않고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MB 비밀 계좌 제보를 받았다 이런 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관련된 겁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한 차명 계좌가 보였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 은행에서 다스와 관련된 차명 계좌와의 거래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한 사실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미국 다스의 현지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돈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들어가게 된 계좌가 혹시 MB의 비밀 계좌 아니냐 지금 이런 거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이거는 MB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JTBC 홍석현 전 회장 계좌도 또 거론이 됐는데 그건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 주변 계좌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과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계좌가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석현 JTBC 회장의 계좌였고요. 그 중에 2개가 공개됐는데 이 부분은 핀센이라고 우리나라의 FIU라고 금융정보분석부, 그러니까 수상한 돈 거래, 돈 세탁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국가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영장을 받아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의 정식 수사기관이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홍석현 회장 계좌를 수사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 계좌랑 다스 계좌랑 이명박 대통령 비밀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랑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분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사당국에서는 삼성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고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패다 이런 워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수사 관계자께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거래 속에서 모종의 역할을 홍석현 회장이 한 것으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MB 사이에 홍석현 전 회장이 메신저다. 네, 메신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좀 밝혀졌던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하고 홍석현 전 회장 사이에 통이동, 청운동 땅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건 뭐였죠?
그 홍석현 회장이 청와대 뒤편에 있는 한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 주변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그 맘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헐값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다지 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는데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땅과 건물로 바꿔줬는데 그 거래를 통해서 적어도 5, 60억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홍석현 회장이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특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힘이 세고 홍석현 회장도 워낙 힘이 세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있었고 이거 말고도 홍석현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그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현 회장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일을 같이 한 것으로도 보는데 그 내용도 미국 수사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딜, 더 큰 거래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다. 네네. 이런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홍석현 전 회장 측에 무슨 응답이 있나요?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외국에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좌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수사당국은 뭐 하죠?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계좌와 홍석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계좌에 대해서 한국 수사당국에도 얘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고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서 제가 이 수사하는 것을 취재했을 때 저한테도 미국 수사 당국자들이 너가 할 수 있겠니? 니네 정부에서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못 믿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국 수사 당국자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수사 당국이 한국의 수사 당국자한테 그거 좀 협조해달라 하니까 건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지금 말하셨죠? 네네. 그게 현 문재인 정부 수사 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수사 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수사 진행에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해서 기사를 쓴 후에 주진우 기자가 SNS에 MB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를 올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여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사이버사 문제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과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돼서 BBK 피해자들이 소송한 것도 있고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계좌 그냥 직접적인 돈 거래가 나오면서 수사가 조금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2월 초나 1월 말 예상했었는데 그 수사가 조금 진전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빨리 이 적폐청산 작업이 해소되고 그래서 수사를 미루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을 올 연내에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수사 끝내자 그 말이군요. 네네. 한간에 지금 출국해 계신데 정말 귀국 안 하면 어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들어오실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무려 10년째 근무해오던 태국 여성 추티마 씨.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흔히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한테 살해당했는데 이 불법 체류일 경우에 단속에 걸리면 곧장 추방되는 약점을 이용한 범행이어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금 제기됩니다. 자, 추티마 씨 가족의 통역을 돕고 있는 경기 화성 이주노동자 쉼터의 한상훈 활동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일 날 발생한 사건이라고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던 추티마 씨에게 오늘 출입국 관련해서 단속이 있으니까 외부로 피해 있다가 오자고
회사 관리자가 유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북 영양에 있는 도로변에서 예. 사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예. 많은 돌 같은 걸로 가격을 해서 아이고. 컵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함몰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심하게 폭행을 해서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하려다가 저항하니까 그렇게 살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피의자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인사불성된 상태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벌이는 행동을 지금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못 알아보고 다른 분들도. 사건 발생 직후에 그 추티마 씨의 아버님이 한국에 오셨다고 직접 만나보셨어요? 예,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8시 반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신 아하. 거는 9일날 오전에 오셨어요. 예. 아버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매우 원통해 하시고 다른 말씀보다는 혼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좀 위로의 말씀 같은 거 드리려고 하시면은 네.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도 제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네. 그랬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런 얘기 꺼내긴 뭐하지만 일종의 보상금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전혀 받지 못하신 겁니까? 현재 이제 법무부에서 외국인에게 외국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에게 적용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담당하시는 그 법무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태국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면서요? 예, 보도가 되었고요. 현지에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된 태국 여성분이 있다. 예,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죽인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그분 가족들 이제 그 안타까운 사연들 되게 이제 시골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렵게 살고 있는 농촌 분들이잖아요. 사연 위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어쩌면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도 이 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따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 아빠 여기 어떤 한국 남자 자꾸 치근덕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잘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그랬다면은 치근덕대고 그러는 것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성 혐오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종차별 문제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프랑스 여성이나 미국 여성 같은 분이었어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유추해 볼 때 불법 체류라는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생긴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라는 신분이라도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치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불법 체류는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추방하는 그게 우리의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성이 이번 분의 경우에 살해당했지만 성폭행의 경우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그분을 보호해주고 이제 일이 다 해결되고 할 때까지도 절대 추방시키지 않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되게 좋은 법인데, 근데 그게 이제 몇몇 범죄에 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폭행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일반 폭행이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불법체류자인데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신고자 그럼 당신이 그 신분증을 좀 봅시다. 여권을 보여줬더니 이 불법체류자네 하고 신고도 안 받고 그냥 잡혀간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공무원이시고 그냥 그게 제일
그들에게는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이제 주변에서 나 신고했다가 잡혀갔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누가 신고를 또 하겠어요. 못하죠.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최소한 그러니까 미등록 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보호해주는 그건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 화성 이주노동쉼터의 한상훈 활동가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죠. 예,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 선고받았어요. 예.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권선택 시장이 이제 시장 당선 직후에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오늘 보면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가지고는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대전 미래 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선거 전에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처음에 이제 검찰이 이 불법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뭐 포럼, 사단법인 이런 거 꾸려서 활동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풀어줬어요. 앞으로 이게 되게 활성화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 비용이나 정치 자금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 대법원이 오늘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예. 단체 꾸리는 건 자유인데 예. 여기서 막 회비 걷고 특별 회비 걷어가지고 좀 선거 관련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치권하고 학계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모임 만드는 건 괜찮다. 그렇죠. 그러나 돈은 조심해야 한다. 맞습니다. 예, 정리가 됐네요. 예. 그러면 대전시도 이제 대행 체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년 6월이 지방선거니까 보궐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행으로 가요. 지금 전국을 보면은 경남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대표가 대선 출마 때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남도는 이낙연 총리가 사퇴했잖아요. 총리 되면서. 그렇죠. 예. 대전까지 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3군데가 대행체제가 됐습니다. 예. 광역단체 3군데가 대행체제인 건 정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기초단체는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예. 광역은 제가 한두 군데 정도는 모르겠는데 3개가 동시에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3군데는 일단 뭐 이낙연 총리도 전남지사 안 나갈 것이고. 그렇죠. 홍준표 대표도 경남지사 안 나갈 당연하죠. 거고. 예. 권선택 시장은 이제 못 나가는 네. 거고. 그러면 선거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3군데가 다 특색이 있어요. 경남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홍 대표가 매끄럽지 않게 물러났고. 그 사퇴하는 그 날짜 시간도 참 그렇죠. 일부러 보궐선거 못하게 하려고 네, 뭐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게다가 지금 문 대통령의 사저가 경남 양산이죠. 예. 김해에는 봉하마을이 있죠. 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본향이 경남인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데 후보군은 자유한국당이 많습니다. 해수부 장관 지낸 이주영 의원, 마산 하포가 지역구고 창원시장 출신의 박완수 의원, 그밖에 뭐 김영선, 안홍준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이 관심 인물이에요. 네. 경남 김해을이 지역구인데 아시다시피 김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조금 미온적이에요. 아직은 안 나간다는 거죠? 예. 그 밖에는 이제 뭐 민홍철, 김해갑 의원, 그리고 공민배 전 창원시장 등이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경남은 그렇고. 전남은 예. 민주당 국민의당 경쟁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 뭐 공헌하고 열심히 뛰고 있고 주승용 의원도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중량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 지지세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밀리죠. 많이 약하죠. 예. 민주당 이제 이계호 의원,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이 지역구인데 호남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오늘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 원래 한 정당의 세가 센 곳이 아닙니다. 이 당, 저 당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스윙보터 지역인데 예. 민주당은 이제 이상민 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쪽에 후보군은 많은 게 박성효 전 시장, 뭐 이장우 의원, 정용기 의원 등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전 지역을 관통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의석수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요. 민주당이 121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16석이에요. 네, 5석 차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5월 달에 국회가 하반기로 넘어갈 때 1, 2위가 역전이 되면은 국회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이 확 변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여소야대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일당의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내준다면 네. 지금 바른정당에서도 사실 뭐 더 갈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 출마하려면은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 이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인으로서는 되지도 않을 거 나갔다가 뺐지만 날린다 이것도 있지만은 당의 이제 전반적인 원내 운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좀 더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아까 제가 이제 김경수 의원이 미온적이다 말씀드린 거. 예. 전남에는 민주당이 의원 딱 한 명인데 이분이 출마해버리면은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재보궐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재보궐 선거는 같은 6월 달에 열립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 운영이 바뀌는 거는 5월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6월 달에 예를 들어 민주당이 다시 일당이 된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예, 거예요. 예. 네. 즉 다시 말해서 현역 의원들은 지사 출마 조금 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물난도 생기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보죠.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세요. 예, 국방부 사행시 대참사입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신전력원이 오는 17일 애국선열의 날을 맞아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로 사행시 짓기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예. 순국선열을 기린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행시보단 국방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사행시가 대부분이어서 곤욕을 치른다 합니다. 어떻게 풍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먼저 애국지사로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요. 애 끓는 마음으로 국가가 부른다. 지금 당장 사이버 사령부로. 하하. 예. 예, 지난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도 단골 소재인데요. 이번엔 순국선열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순실이가 돈에 먹고 국정원은 조작하고 선장놈은 먼저 튀고 열 받겠냐 안 받겠냐. 참 예. 기발하죠. 예, 이처럼 사행시 참사를 불러온 국방정신전력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에 창설됐는데요. 이 전신인 국방정신교육원이라고 있었는데 이는 김대중 대통령 때 폐지됐습니다. 네. 하지만 15년 만에 이를 다시 설립하려고 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좀 하지 말죠. 네. 다음 소식이요. 네,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던 댄스팀 한 남성이 구경하던 여성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 흔드는 영상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허. 피해 여성은 순식간에 머리를 잡혀 저지하지 못했고 끌려다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웃음거리가 돼 있었다면서 이 남성은 퍼포먼스를 가장한 폭행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 남성은 그제서야 죄송하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던 퍼포먼스라고 말해 여론의 문매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 댄스팀 하람꾼이 국정원 후원단체라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하하. SNS에서는 홍대 머리채남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당사자인 하람꾼 임병두 씨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오르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퍼포먼스라고 해도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32살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 여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해 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인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범행을 모두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량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특히 어린 초등학생에게 교사는 이 모범적인 완전한 인격체여서 교사가 시키는 건 모두 옳고 바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이것도 5년인데 어떻게 조두수는 12년밖에 안 나왔던 거냐. 또 신상 공개한 건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라며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지난 2009년 양천고등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해직됐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어제 무려 8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라서 더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네, 서울 공고 김형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 교육위원 김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위원 하셨죠? 네, 그때- 몇 번 선생님하고도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랑 인터뷰하셨는데 네네. 8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서셨네요. 네, 좀 더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2009년 3월 9일에 해직이 됐으니까 네. 횟수로 보면 3개월 부족한 9년입니다. 거의 예. 9년이에요, 사실요. 예. 어제 그래서 바로 수업을 하셨어요? 네, 어제부터 출근했고요. 예.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과목 선생님이세요? 국어 교사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니 오래간만에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 2009년 제가 부당하게 해직될 때, 제 스스로 교단에 꼭 돌아오겠다, 제 자신과 좀 다짐을 했고요. 또 예. 하나, 당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꼭 학교로 돌아오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그 다짐과 약속을 조금 늦긴 했지만, 지키게 예. 돼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요. 예. 성경의 구약에 보면, 기도원과 같은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예. 저도 이곳에서 좀 돌고 돌긴 했지만 원래 있던 제 자리로 돌아온 셈이죠. 그 거의 10년이면 네. 강산도 변한다는데 학생들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10년 전에 교실 풍경하고 많이 달라져서 제가 좀 열심히 좀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풍경이 가지만 어떤 풍경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실인데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는 아.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네. 중학생이나 대학생은 몰라도 고등학교는 꼭 남학교, 여학교가 따로 있었고 남녀 공학이라 하더라도 1, 2반은 남학생반, 3, 4반은 여학생반. 그래서 한 반에 같이 앉게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예. 지금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한 반에 남학생,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이 저는 좀 낯설었고요. 예. 또 10년 전보다 학생들 머리가 많이 길어졌고요. 또 여학생도 일부 화장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선생님을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굉장히 그 말도 자연스럽게 하고 좀 그래서 그 뭔가 교실 분위기가 좀 자연스러운 거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어요. 빨리 적응하세요. 네네. 2009년에 어쩌다가 해직당하셨죠? 제가 아시다시피 당시 제가 있었던 학교가 좀 한마디로 학교를 좀 장사 속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예.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눈독 들인다고 할 정도로 비리백화점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독보적인 게 급식비리였거든요. 예. 당시 이제 학교법인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보람이 푸드라고 하는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인 이사장이 학교 급식을 직영을 해서 아하. 폭리를 취하고 거기에 급식의 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이물질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 학생들의 원성이 엄청 컸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부 비리 사항에서 저지를 수 있는 공사비리 또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회비를 받는다든지 아하.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낸다든지 이런 네. 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거를 학생들을 대변해서 제가 교육청에 공익제보 했다가 예. 회계감사 요청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죠. 예. 그렇게 비리를 저지른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제가 공익제보를 하면요. 예. 사실상 이게 뭔가 저희 이제 분필 먹은가 이 교실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 뭔가 공익제보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교육자적인 양심과 저 같은 경우 이제 신앙적인 양심까지 해서 한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도 교육청이 감사 오면 다 해결될 거로 알았는데 교육청이 감사하면서 한번 봐주죠. 또 경찰이나 검찰이 또 한번 봐주죠. 이게 또 법원에 가면 아시다시피 유명한 법무법인이나 유명한 변호사 사면서 또 한번 봐줘요. 그래서
정관예우나 이렇게 해서 좀 유야무야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물론 제가 있었던 학교에 100%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상록학원 이제 그 장본인인 정아무개 이사장은 검찰 수사로 기소돼서 유죄를 받고 지금은 이제 그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죠. 예. 즉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사장 하나예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죠. 그거 하나만? 물러났고 나름대로 이제 벌금이나 이런저런 유죄가 있고 지금도 또 다른 건으로 작년에 그 교사 채용 비리로 또 문제가 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죠. 아이고. 자, 아까도 표현하셨지만 참 어려운 결단을 해서 공익제보를 하고 제보한 대가는 참 오랜 동안 고생과 고생은 다 그 제보하신 분들이 당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비리 폭로한 공익제보자분들 인터뷰 해보면 내가 다시 돌아가면 절대 폭로 안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네. 김영태 선생님 이제 서울공고 가셨는데 서울공고는 그런 문제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또 폭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학비리는 교육비리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사학비리, 교육비리는 저런들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그리고 특히 사학비리는 교직원들에게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다 좀 실효성 있는 어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책이 필요한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네. 오죽하면 제 이야기를 한 영화사가 영화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까지 써서 내년 상영하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9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그 교육자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양심으로 만약에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런 비리가 그대로 있다면 네. 힘들긴 해도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그래서 예. 정말 속히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이게 적용돼서 우리 김영태 선생님이 공립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복직하게 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 이전에도 사립에서 이제 민주화 투쟁 등 이런저런 사유로 해직된 분들은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공익 특채가 되었는데 이제 다른 사유였고, 저가 이제 이번에 공익 제보자 자격으로, 그러니까 특별 채용된 게 이제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익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 조례를 처음 적용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 길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좀 이 혜택을 좀 특별 채용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조례는 서울시 말고 다른 데도 혹시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사실 처음 이게 초안을 해서 어렵게 제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는 아마 광주 등 그 이후에 아마 몇 개의 교육청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조례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김영란법은 공립 사립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김영란법을 토대로 부패방지법에도 사립교원이 해당되게 했어요. 근데 아직 이제 공익신고법에는 사립교원이 포함이 되지 않고요. 왜 이야기를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2009년에 제가 공익제보했는데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청, 교육부, 법무부, 검찰, 청와대, 심지어 인권이나 권익위조차도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익신고법에도 사립교원이 꼭 들어가도록 지금 국회에 이야기하고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공익제보자 법이라는 게 법률이 별도로 하나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건 이제 서울시 차원의 조례일 뿐이니까 이걸 더 법적 지위를 격상해서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 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그래야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공고 김형태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경북 구미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시죠. 존경 사랑하는 오늘따라 큰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구미시장 남유진이 43만 구미 시민과 각하의 100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300억, 1,400억 들어갑니다. 박정희를 추모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추모하고 사랑하십시오. 200억을 들여서 전시하겠다는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전거랑 소품 몇 개도 안 됩니다. 경제가 부장률이 맞는 줄 아세요? 제 어르신들은 표시가 없었어요. 어린가요 그 세월. 다양한 소리를 편집을 했네요. 구미시장 목소리도 들리고 또 추모 집회 반대하는 시위 소리도 들리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은 얼마나 모였어요? 오전 9시 반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숙모제에만 한 1,0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또 역사자료관 기공식, 백돌 기념식 뭐 이렇게 쭉 다른 행사에 참가한 인원까지 합치면 5,0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 들으신 대로 일부 시민단체가 역사자료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좀 긴장 상황도 있었는데 양측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까지 벌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숙모제예요? 그렇죠. 숙모제. 이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가서 보면은 실제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종교 같은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012년에 남유진 구미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인 반신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가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의 어떤 다수를 지금 차지하는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층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다뤄지는 동안에는 과거에 보수 정치를 지탱해왔던 양대 축인 중도 실용과 이념적 보수가 화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선고가 오늘 많이 내려졌네요. 오늘 정유라 씨 2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최순실 씨와 2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요. 최순실 씨는 징역 3년 그리고 최경희 전 2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2년 받았고요. 다른 관계자들도 실형 받았는데 대개 1심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네. 또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1심 재판부는 청와대의 개인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안 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문영표 전 장관이 합병 과정에 개입한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두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도 초일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 턱밑까지 검찰이 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지금 바레인에 있지만은 귀국을 하면은 검찰 조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제 여당 인사들도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연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자기 재임 시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등의 여론전에 나서고 있고 그러면서 보수 세력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겉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에 맞서겠다면서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 움직임에 호응하는 것 같은데 한겨레나 이런 보도를 보면은 이 보수 정치인들도 내심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뉴스요. 오늘 새벽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 체포된 데 이어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검찰은 긴급 체포된 이병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역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국정원장들은 재임 기간 동안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40억 원이 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을 통해서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이렇게 상납된 특수활동비들은 합법적으로 집행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는
성격이 상이하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근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소환 다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독 이병기 전 원장만 긴급 체포된 이유가 뭐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병기 전 실장이 국정원장 하던 시기에 상납 액수가 월 5천만 원 수준에서 1억 원으로 2배나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이병기 전 실장은 국정원장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이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이병기 전 실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소환될 당시의 태도도 보면은 앞서 소환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뭐 나라 걱정을 한다든지 국정원 걱정을 하고 뭐 이랬는데 이병기 전 실장만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이게 최근에 조사받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 구속이 다 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세 전 국정원장이 모두 다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을 탈바꿈 하는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뭐 배우 문성근, 김여진 씨 합성 사진 만들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이 상부의 부적절한 지시를 차단하지 못했다라면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가능케 하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그동안 계속 나온 지적이죠. 예. 어제 국정원 개혁에는 국정원 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뭐 수사권 이전, 위법 명령, 거부권 활성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정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국정원 이름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 해외와 대북 관련 정보만 다루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등의 조치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이번만큼은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유승민 바른정당 신임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말폭탄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유승민 대표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하려고 했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졸렬한 작태를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예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일정을 잡으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른정당을 잔류 배신자 집단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더 이상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은 분란만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제는 문을 닫겠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잔류 배신자 집단. 그렇죠. 또 졸렬한 작태. 양쪽이 그렇게 주고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하고는 아주 화기애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양당 사이의 협력을 모색하자 이런 취지의 대략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승민 대표 취임 일성으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각각 창구를 만들고 중도보수 대통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겠느냐 이걸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셈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어제 전해드린 이제 공동경비구역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 소식인데요. 이 병사는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애초 상태가 호전돼서 의식을 되찾았다라는 합참에 발표하는 달에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는 상처를 입은 장기에 오염이 심각해서 강제로 봉합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고비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2차, 3차 수술도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당시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세요. 국회에서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와서 참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병사는 애초에 군용 지프를 타고 귀순을 시도했는데 배수로에 바퀴가 빠져서 차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북한군 추격조가 와서 이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까지 권총과 AK 소총 등으로 무려 40여 발을 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예. 이 공동경비구역에서 소총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고 이 구역에서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총탄이 날아온 것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란이 크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대응 사격을 즉각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유엔 사령부 교전 수칙에 따라서 했다라는 게 군의 해명이고요. 또 증원변력 출동이나 간부 3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포복으로 접근해서 귀순자 신병 확보했다. 이런 것은 적절한 대처였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될 때까지 1시간 이상 걸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진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방에서는 작은 충돌도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점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있죠? 스티브 밀러 밴드의 윈터 타임입니다.
자,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둔 외신들의 반응 들어봤는데 이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떠났잖아요. 네. 외신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시대에 미국을 대하는 한국, 국내 일부에서는 코리아 패싱으로 설명을 하죠. 예. 서구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양하고 자세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뤘고요. 진짜 많이 달라졌죠. 네. 예. 예를 들어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신문에서 이제 9일자 신문의 논평이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호의적 면모를 보이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전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 또 평균 수명 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 그리고 골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했다, 이런 네. 평가였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자신의 대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 레토릭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 정책에 무임승차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비판했던 모습과 다른 언어들이었다, 이런 평가. 그래서 오히려 그 한미 간의 안보 동맹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첨의 힘을 잘 아는 듯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아첨. 네. 네. 그런가 하면 호주의 The Australian이라는 신문 역시 제목이 착한 트럼프가 서울에 도착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하, 착한 트럼프. 네. 예. 역시 9일자 이제 신문 기사였는데요. 나쁜 트럼프 대신 착한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트럼프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 조금 전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처럼 이 감언이설 또는 아첨, 이런 표현이 또 여기서도 나왔는데요. 본인이 칭찬에 약한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칭찬에 약한데 예. 이번 연설에서 한국을 높이 칭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경제 성장과 창의성에다가 이번에 그 보여줬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인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한국 역시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면서요. 예. 특히 그 이번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언에 기회를 기울였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스로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문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 대신에 아메리카 플러스의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메리카 플러스? 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선한다 보다는 미국이 새로운 모습을,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좀 진전된 모습을 더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신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은 이번 트럼프의 국회 연설이 광기의 트위터 중에 잠깐 보여준 이성적인 모습이었는지, 하하. 아니면은 모국,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여론 악화로 인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번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도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서 신뢰가 아주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나마 좀 다시 입지를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예. 그 한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 제고에 이번 방문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습들이었죠. 그렇죠. 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광화문 앞을 지날 때 그 시위대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그 보수적 시각의 국내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이상적인 가치가
한국에서 좀 결실을 보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 자신들의 이상향에 역주행을 하는 그래서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역설적으로 보여준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네. 그걸 보여주는 해프닝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영국의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즈음에서 내놓은 한 논평입니다. 네. 8일자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글인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그렇죠. 예. 유력지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 담당 편집장이 논평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그 평양의 독재자와 사선에 직접 놓여 있는 국가, 그러니까 한국을 의미하겠죠. 예. 이 국가와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바로 미국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은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한 그 한 문화를 보여준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엄격한 이 정치 권력의 분립, 자유를 향한 강한 열정, 공정한 경쟁 의지, 그래서 이를 통한 부의 실현,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였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가치를 현실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했던 그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실현에 가고 있는 나라가. 네. 예. 그 뭐 정체된 성장, 실험 문제, 그다음에 극우 세력의 발현, 이게 유럽 아니겠습니까? 현재 유럽 모습이고. 요즘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종교, 또 복잡하게 얽힌 민족적 갈등으로 전쟁 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서아시아라든가 중동. 예. 네. 그리고 아직 개화를 참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 그 남반구의 나라들이라든가 네. 또 최근에 그 권위주의적인 회귀를 하고 있어 보이는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이 경제 성장의 한 모델을 과거에 한 전 세계에 보여준 이후에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한번 믿고 따라가 볼 만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논평이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국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 네. 그걸 지금 현실에서 실현해 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화문 역주행과 오버랩이 됐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논평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미국의 힘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무지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의 낯선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또 이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비열한 뉴욕 부동산 업자의 거래 방식을 고품격 외교의 영역에 적용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평판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적나라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 전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독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시기에 자유민주주의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같은 이것도 제가 그대로 인용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같은 야심을 가진 작은 폭군의 환심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군사 독재 국가였다가 불과 30년 만에 번영을 추구하면서 활기에 넘치는 민주국가로 탈바꿈한 국가, 한국을 의미합니다. 예. 이 국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는 참 그 격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동향을 쭉 훑어가면서 네. 그런데 한국을 또 너무 칭찬하는 것 같네요. 그건 뭐 물론 한국이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한국에도. 네. 특히 그 한국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이 신문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된 전 정권들의 부패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투호까지 오게 된 재벌 기업들의 부패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지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신문에 따르면요. 이런 사건들은 역시 오히려 그 한국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신문은 부패한 지도자를 축출하거나 부유한 재벌 총수가 독립적이고 투명한 또 공정한 법적 절차에 회부되도록 할 만큼 강력한 제도를 가진 국가는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봐도 드물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 문제는 분명히 있으나 네.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이런 칼럼을 그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 즈음해서 썼다는 것은 미국적 가치를 미국이 지금 스스로 제대로 실현 못하고 오히려 네.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지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 이상을 정말 외롭게 인내하면서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때 그 조롱을 당했고 네.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떠오르는 또 다른 그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논평자의 시각에 따르면은 예. 안타까워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글을 쓴 이제 그 아시아 담당 편집장인데 자밀 앤덜리니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가 구현된 한국을 지지하기는커녕 미국 내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는 데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와서 조금 정신 차려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네. 다른 외신들은 그런 평가고요. 그렇죠. 네. 자밀 안데르니니. 예. 좀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이잖아요. 네. 그 현지 보도는 어때요? 첫 방문지 인도네시아 현지 보도가 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가 10일 보도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민적인 대통령이다. 이런 점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역시 10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만 루피아, 이게 우리 돈으로 8,000원인데요. 짜리의 저렴한 셔츠를 함께 구매를 했다. 그리고 7,000 루피아, 이 우리 돈으로 500원이라고 합니다. 이 7,000 루피아 상당의 그 자스민 차를 마시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화폐 가치가 아주 똑 떨어져 있군요. 네, 그러네요. 10만 루피아가 8,000원이에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9일자 역시 같은 신문 보도인데요.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인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 기사에서요. 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부패에 대해서 좀 관대한데 한국인들의 부패에 대한 엄격함을 인도네시아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 또 그 한국이 지난 그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에 보여줬던 의리도 소개를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그 97년, 98년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인도네시아에 있던 일본 기업들이 그 당시 중국으로 많이 옮겨간 반면에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지켰다. 예.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일자 또 다른 기사인데요. 그 인도네시아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한국의 자본이 필요하고 한국은 연평균 수입 2만 8천 불의 선진국이지만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면서 그렇죠. 두 나라는 협력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네.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언론들의 기고문을 실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여러 신문에 동시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정상회담에서 밝혔듯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계 강화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제시했던 그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한국인의 어떤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렇겠죠. 나라와 나라의 관계 이상으로 사람 중심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국민 외교 이런 표현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중시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통 철학이다. 그래서 향후 수십 년 동안 그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상생 협력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세안과의 관계는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이슈 살펴볼 게 있나요?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 한국의 낙태 문제, 낙태의 합법화 움직임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일간이 아니고 시사 주간지죠. 그렇죠. 이번 주에 그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한 것은 한국에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에 이를 낙태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였는데요. 네. 흔히 그렇듯이 미혼모, 특히 그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 미혼모의 남은 삶에 좀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 여기에 네.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낙태 합법화 청원이 쭉 올라오고 이런 걸 지금 네. 다룬 것 같군요. 지금 영국은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주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불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산모가 유태해질 경우 이런 것들을 예외적인 것 제외하고는 한국이 이제 1954년부터 낙태가 불법인데
그 인구 급증이 사회 문제이던 시절에는 정부가 낙태를 무인했고 또 지금은 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스트지가요 현재 한국에서 낙태를 합법해야 한다는 청원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서 청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약속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답변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전하면서 예. 그 기독교 신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낙태 시술을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들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원치 않는 임신 여성 물론 아이와 국가에 대해서 비극이다 이렇게 역공을 나서고 있다 전했습니다. 정책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임상훈 평론가였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온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다스의 수상한 돈 거래를 쫓아서 미국 취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데 잠시 후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며칠 전 국내에서 미등록 상태로 일해오던 한 태국 여성이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등록 상태, 이른바 불법 체류라는 이 태국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서 성폭행하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들 어떻게 봐야 할지 경기 화성 이주노동자 쉼터의 한상훈 활동가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사학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고되고 결국 8년 만에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의 덕분으로 이번에 복직된 분이 있습니다. 서울공고의 김형태 교사 만나보겠고요. 외신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이번에 미국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또 중요한 걸 발견했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뭘 찾아내셨어요?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정식적으로 시작됐고 그 네.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는 그런 부분을 좀 취재하고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하죠? 미국 다스의 현지법인이 알라바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서 달러들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있어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움직인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랍니까? 수백억이 움직였다고 하고 있어서요. 큰 시일이 걸리지 않고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MB 비밀 계좌 제보를 받았다 이런 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관련된 겁니까?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한 차명 계좌가 보였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 은행에서 다스와 관련된 차명 계좌와의 거래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파악한 사실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미국 다스의 현지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돈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들어가게 된 계좌가 혹시 MB의 비밀 계좌 아니냐 지금 이런 거군요. 거기에서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고 이거는 MB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JTBC 홍석현 전 회장 계좌도 또 거론이 됐는데 그건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 주변 계좌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 측과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계좌가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석현 JTBC 회장의 계좌였고요. 그 중에 2개가 공개됐는데 이 부분은 핀센이라고 우리나라의 FIU라고 금융정보분석국 그러니까 수상한 돈 거래, 돈 세탁 관련해서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국가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영장을 받아서 예.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의 정식 수사기관이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홍석현 회장 계좌를 수사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석현 회장의 계좌를 수사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 계좌랑 다스 계좌랑 이명박 대통령 비밀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랑 어떤 관계인 거예요?
홍석현 회장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분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수사당국에서는 삼성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고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패다 이런 워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수사는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수사 끝내자 그 말이군요. 네네. 예. 한간에 지금 출국해 계신데 정말 귀국 안 하면 어쩌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들어오실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무려 10년째 근무해오던 태국 여성 추티마 씨.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흔히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직장 동료인 한국인 남성한테 살해당했는데 이 불법 체류일 경우에 단속에 걸리면 곧장 추방되는 약점을 이용한 범행이어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금 제기됩니다. 자, 추티마 씨 가족의 통역을 돕고 있는 경기 화성 이주노동자 쉼터의 한상훈 활동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일 날 발생한 사건이라고요? 예,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던 추티마 씨에게 오늘 출입국 관련해서 단속이 있으니까 외부로 피해 있다가 오자고 회사 관리자가 유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북 영양에 있는 도로변에서 사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많은 돌 같은 걸로 가격을 해서 컵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함몰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심하게 폭행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하려다가 저항하니까 그렇게 살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피의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인사불성된 상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벌이는 행동을 지금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못 알아보고 다른 분들도. 사건 발생 직후에 그 추티마 씨의 아버님이 한국에 오셨다고 직접 만나보셨어요? 예, 만나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8시 반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신 거는 9일날 오전에 오셨어요. 예. 아버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매우 원통해 하시고 다른 말씀보다는 혼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좀 위로의 말씀 같은 거 드리려고 하시면은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도 제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랬습니다. 글쎄요, 이런 얘기 꺼내긴 뭐하지만 일종의 보상금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전혀 받지 못하신 겁니까? 현재 이제 법무부에서 외국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적용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담당하시는 법무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태국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면서요? 예, 보도가 되었고요. 현지에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된 태국 여성분이 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죽인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그분 가족들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 되게 이제 시골이고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렵게 살고 있는 농촌 분들이잖아요. 사연 위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어쩌면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도 이 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따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 아빠 여기 어떤 한국 남자 자꾸 치근덕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잘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그랬다면은 치근덕대고 그러는 것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성 혐오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종차별 문제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프랑스 여성이나 미국 여성 같은
분이었어도 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 문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유추해 볼 때 불법 체류라는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생긴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라는 신분이라도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떤 장치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불법 체류는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추방하는 그게 우리의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성이 이번 분의 경우에 살해당했지만 성폭행의 경우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 경찰에서도 그분을 보호해주고 이제 일이 다 해결되고 할 때까지도 예. 절대 추방시키지 않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되게 좋은 법인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몇몇 범죄에 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성폭행이라든가, 뭐 폭행이라든가, 일반 폭행이라든가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불법체류자인데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뭐 돈이 많이 들어있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예. 그러면 그럼 당신이 그 신분증을 좀 봅시다. 예. 여권을 보여줬더니 이 불법체류자네 하고 신고도 안 받고 그냥 잡혀간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공무원이시고 예. 그냥 그게 제일 그들에게는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이제 주변에서 나 신고했다가 잡혀갔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누가 신고를 또 하겠어요. 못하죠.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최소한 그러니까 미등록 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보호해주는 그건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 화성 이주노동쉼터의 한상훈 활동가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죠. 예,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 선고받았어요. 예. 내용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권선택 시장이 이제 시장 당선 직후에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오늘 보면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가지고는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대전 미래 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선거 전에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처음에 이제 검찰이 이 불법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뭐 포럼, 사단법인 이런 거 꾸려서 활동한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풀어줬어요. 앞으로 이게 되게 활성화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 비용이나 정치 자금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 대법원이 오늘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예. 단체 꾸리는 건 자유인데 예. 여기서 막 회비 걷고 특별 회비 걷어가지고 좀 선거 관련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치권하고 학계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모임 만드는 건 괜찮다. 그렇죠. 그러나 돈은 조심해야 한다. 맞습니다. 예,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대전시도 이제 대행 체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년 6월이 지방선거니까 보궐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행으로 가요. 지금 전국을 보면은 경남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대표가 대선 출마 때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남도는 이낙연 총리가 사퇴했잖아요. 총리 되면서. 그렇죠. 예. 대전까지 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3군데가 대행체제가 됐습니다. 예. 광역단체 3군데가 대행체제인 건 정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기초단체는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예. 광역은 제가 한두 군데 정도는 모르겠는데 3개가 동시에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3군데는 일단 뭐 이낙연 총리도 전남지사 안 나갈 것이고. 그렇죠. 홍준표 대표도 경남지사 안 나갈 거고. 예. 권선택 시장은 못 나가는 네. 거고. 그러면 선거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3군데가 다 특색이 있어요. 경남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홍 대표가 매끄럽지 않게 물러났고. 그 사퇴하는 그 날짜 시간도 참. 그렇죠.
일부러 보궐선거 못하게 하려고 네, 뭐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게다가 지금 문 대통령의 사저가 경남 양산이죠. 예. 김해에는 봉하마을이 있죠. 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본향이 경남인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데 후보군은 자유한국당이 많습니다. 해수부 장관 지낸 이주영 의원, 마산 하포가 지역구고 창원시장 출신의 박완수 의원, 그밖에 뭐 김영선, 안홍준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이 관심 인물이에요. 네. 경남 김해을이 지역구인데 아시다시피 김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조금 미온적이에요. 아직은 안 나간다는 거죠? 예. 그 밖에는 이제 뭐 민홍철, 김해갑 의원, 그리고 공민배 전 창원시장 등이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경남은 그렇고. 전남은 예. 민주당 국민의당 경쟁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 뭐 공헌하고 열심히 뛰고 있고 주승용 의원도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중량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 지지세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밀리죠. 많이 약하죠. 예. 민주당 이제 이계호 의원,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희 지역구인데 호남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오늘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 원래 한 정당의 세가 센 곳이 아닙니다. 이 당 저 당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스윙보터 지역인데 예. 민주당은 이제 이상민 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쪽에 후보군은 많은 게 박성효 전 시장, 뭐 이장우 의원, 정용기 의원 등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전 지역을 관통하는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의석수입니다. 의석수? 오늘 현재 기준으로요. 민주당이 121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16석이에요. 예, 5석 차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5월 달에 국회가 하반기로 넘어갈 때 1, 2위가 역전이 되면은 국회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이 확 변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여소야대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일당의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내준다면 네. 지금 바른정당에서도 사실 뭐 더 갈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 출마하려면은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 이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인으로서는 되지도 않을 거 나갔다가 뺐지만 날린다 이것도 있지만은 당의 이제 전반적인 원내 운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좀 더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아까 제가 이제 김경수 의원이 미온적이다 말씀드린 거. 예. 전남에는 민주당이 의원 딱 한 명인데 이분이 출마해버리면은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재보궐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재보궐 선거는 같은 6월 달에 열립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 운영이 바뀌는 거는 5월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6월 달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다시 일당이 된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예, 거예요. 예. 네. 즉 다시 말해서 현역 의원들은 지사 출마 조금 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물난도 생기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보죠.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세요. 예, 국방부 사행시 대참사입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신전력원이 오는 17일 애국선열의 날을 맞아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로 사행시 짓기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예. 순국선열을 기린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행시보단 국방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사행시가 대부분이어서 곤욕을 치른다 합니다. 어떻게 풍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먼저 애국지사로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요. 애 끓는 마음으로 수사 관계자께서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보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삼성과의 거래 속에서 모종의 역할을 홍석현 회장이 한 것으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그룹과 MB 사이에 홍석현 전 회장이 메신저다. 네, 메신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좀 밝혀졌던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하고 홍석현 전 회장 사이에 그 뭐 통이동, 청운동 땅 뭐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건 뭐였죠? 네, 그 홍석현 회장이 청와대 뒤편에 있는 한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 주변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그 맘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헐값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다지 큰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었는데 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땅과 건물로 바꿔줬는데 그 거래를 통해서 적어도 5, 60억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홍석현 회장이 이득을 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특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힘이 세고 홍석현 회장도 워낙 힘이 세서 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있었고 이거 말고도 홍석현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그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현 회장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 몇 가지 일을 같이 한 것으로도 보는데 예. 그 내용도 미국 수사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딜, 더 큰 거래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다. 네네. 이런 미국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홍석현 전 회장 측에 무슨 응답이 있나요?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외국에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좌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수사당국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수사당국은 뭐 하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계좌와 홍석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계좌에 대해서 한국 수사당국에도 얘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고,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서, 제가 이 수사하는 것을 취재했을 때 저한테도 예. 미국 수사 당국자들이 너가 할 수 있겠니? 니네 정부에서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예. 계속 못 믿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국 수사 당국자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수사당국이 한국의 수사당국자한테 그거 좀 협조해달라 하니까 건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지금 말하셨죠? 네네, 그게 현 문재인 정부 수사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수사당국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수사 진행에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해서 기사를 쓴 후에 네. 주진우 기자가 SNS에 네. MB 크리스마스 이런 거를 올렸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여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 사이버사 문제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과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돼서 BBK 피해자들이 소송한 것도 있고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계좌 그냥 직접적인 돈 거래가 나오면서 수사가 조금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2월 초나 1월 말 예상했었는데 그 수사가 조금 진전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빨리 이 적폐청산 작업이 해소되고 그래서 수사를 미루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을 올 연내에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